증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에는 밤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북권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충남권은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은승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오늘 오후 4시 40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청원인은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법 제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무려 8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었는데요.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치권에 과연 법 제정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차별금지법은 국회 동의 청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의 외면 속에 폐기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평범하게 살 권리,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성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요청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세대교체를 상징할 만한 파격적 인물이 대선기획단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이거 얼마 만입니까? 300명대 숫자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300명대로 숫자가 일일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이게 항상 9시 반이 되면 이제 속보가 오는데 네. 처음에 3으로 시작해서 저도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뒤에 숫자가 이제 99였습니다. 그래서 399명이 늘어나서
이것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전날보다 53명이 줄었고 이 300명대가 된 게 지난 이제 3월 29일 이후에 77일 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별한 우리의 좀 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늘 말씀드리듯이 검사 건수가 이제 주말 동안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난 일주일 그렇죠. 그 전주 일주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진 것은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려할 만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닌 게 일단 방역 당국은 최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는 이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확산세라는 측면이 이제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규 확진자를 이게 감염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이 이 중에 360명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24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외에는 충북에 23명, 대구에 19명, 경남에 13명, 부산, 강원 각 10명 등의 이제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쭉 했습니다. 울산과 세종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뭐 주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400명대 중반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300명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희망적인 숫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집단 감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5명이 더 추가가 돼서 나흘 만에 누적 환자 수가 35명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안규백 의원 포함해서 35명 확진된 상황에서 첫 확진자가 이제 10일 날 나왔는데 이 첫 환자를 제외하고 239명을 이제 검사한 결과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확진자가 이제 더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일단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무실은 자연 환기도 이제 되고 있었고 발열 체크, 방역 소독 이런 이제 방역 수칙도 준수가 됐지만 업무상 방문자들하고 회의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 이 사무실에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지난 10일과 12일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각각 한 명씩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지금 조례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규백 의원 지역사무실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서울시의회 얘기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고 또 그런 감염자들을 통해서 좀 전파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깜깜이 전파가 40% 육박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 전체 신규 확진자 대비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중이 이제 38.2%라는 건데요. 이게 2주 전보다 8.9%포인트 높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10명 중에 4명은 어디서 감염된지 알 수 없는 이 감염 경로 불명인 이런 환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40%대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높은 비율이고, 네. 이것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곳에 감염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상 곳곳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비중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전파력이 빠른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인도에서 온 바이러스가 네.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확산세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여러모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걸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희망 섞인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는데 좀 걱정될 만한 얘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개치 나왔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오후 9시까지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전날 같은 시간대 확진자 숫자가 360명이었기 때문에 27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250명이 수도권에서 8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랑 이제 유사한 비율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면 300명대 중후반에서 이제 좀 확진자 수가 최종 집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보다 좀 적은 숫자의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좀 희망적인 어떤 신호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확진자 숫자도 같이
반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단언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백신 접종자들이 이렇게 늘고 접종 속도가 점점 붙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걸까요? 접종 오류 사례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접종 숫자 자체가 이제 사례 자체가 늘다 보니까 네. 같이 오류 사례도 이제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차 접종 건수가 1,180만 건을 넘어서서 인구 대비 접종률이 23%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 2달 전까지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아시아 평균에도 좀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다가 바로 근처에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이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네. 이런 점에서 확실히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접종 오류가 발생한 게 이제 105건이다.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이었고 이 사례의 대부분은 30세 미만인 접종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례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맞아야 될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접종한 접종 시기 오류가 10건이었고 접종 용량에 대한 오류는 5건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접종 오류는 대부분 의료기관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이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서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 안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은 오접종을 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보건소는 또 경위조사 보고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 접종이 된 경우에 피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재발 우려가 있다든지 앞으로 이 백신 접종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북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적정량보다 5배가량 과다 투여한 사례도 나왔는데 이게 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네네. 이 소식을 보고 저도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다 투여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봤는데 일단 여기서 5명이 지금 다른 이제 사람보다 5배 많은 양의 어떤 백신을 지금 접종받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 1명은 이제 퇴원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 4명도 일반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의 이제 권고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접종이 과하게 이제 된 경우에도 크게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의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외신을 통해서 화이자 백신을 6배 뭐 과다 투여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문제 없이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는 또 앞으로 안 나오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히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군 대구병원에서 장병들에게 백신 대신에 식염수를 접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올라온 얘기인데 이 대구에 있는 국군 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맞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지난 10일 날 있었던 일이다. 이런 사례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 21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이 중에 6명이 식염수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문제는 누가 그러면 식염수만 맞았는지는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 병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재접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느냐를 따져보니까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백신 원액에다가 이제 식염수를 이제 섞어서 희석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접종 후에 남은 백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원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식염수를 다시 넣어서 이제 또 희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즉 접종에 이 여러 가지 좀 이 숙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이제 조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군이 아무래도 군 부대의 특성이 있겠지만 네. 당연히 군 부대이니만큼 더욱더 사실은 좀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할 텐데 네. 이러한 실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바로잡는 그런 조치들이 뒤어져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됐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늘어나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 등교하는 그런 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을 해서 수도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 횟수를 늘리겠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까지 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 밀집도 이 기준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이제 이 대면 등교가 이제 낮았다라는 점에서 네. 등교율이 낮았다라는 점에서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 판단에 따른 그런 이 조치인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방역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따로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PCR 검사를 이동검체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기숙학교의 경우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력 지원도 하기로 했는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개 이 중학교에 학교당 1명씩 그리고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이제 1,000명 이상의 학교,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2명씩 지원한다는 내용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급식 방역 관리를 위해서 학교 급식 보조 인력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간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는데요.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에 기존에는 좌석수의 10%만 허용이 됐는데 30%까지 허용을 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조치고요.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좌석의 50%까지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 공연 출연진이나 스태프는 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관객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되고요. 또 함성을 지른다든지 같이 크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행위도 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좌석을 이제 거리두기를 맞춰놓은 그런 좌석을 이제 임의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 3909님께서요. 이 300명대로 앞자리 수가 달라졌다고 해서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다니요. 100명대라고 큰일 났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희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어디 갇힌 것처럼 자꾸 400명대 이상이 나오고 700명대까지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막 나오고 하니까 조금 좀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는 것 때문에 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계속 하향세로 간다면 그땐 정말 이제 그렇죠. 희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 네.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실내 마스크 벗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침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백신을 못 맞은 분들이 30%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실내에서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아울러서 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을 해서 좀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숨통을 틔운다든지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모로 좀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다만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확진세가 이제 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맞게 이제 좀 조치를 해서 예를 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면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대표들이 통상 이렇게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이제 참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제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대전현충원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서해교전에서 이제 희생됐던 분들이나 또 포항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 천안함 사건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는 이런 측면에서 대전현충원에 참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서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네.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보수 정부 얘기를 먼저 꺼냈다. 뭐 이걸 또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또 뭐 주말에 첫 출근할 때 따릉이 타고 출근했다 이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오늘 뭐 공식 일정만 1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광주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또 들렀는데 이렇게 또 보수 정당이 광주를 방문한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의미까지 담아서 이러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당국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이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했고 그런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가 많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12개 정도의 이제 방송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KBS, MBC 그리고 CBS 주요 방송들 라디오 프로그램에 다 나왔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이제 따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첫 회의도 있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의원총회도 진행이 된 데다가 국회의장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일정들도 쭉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저녁부터 또 밤 10시 50분까지도 심야 방송 출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화제의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주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모두 발언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듣고 와볼까요? 국회 경내에만 그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가 8개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릉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 내 8개 대여소의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잘 이용되는 것들이지만은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문법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그러는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민하 평론가? 뭐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데 인사 정도는 또 해야죠. 네, 그것이 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전동킥보드 원래 타고 다니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타고 뭐 지하철 타고 평상시에 다녔는데 뭐 전동킥보드가 아니더라도 역시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따릉이 타고 국회 출근하는 모습, 그러니까 당사로 출근하고 이러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선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과거에도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이러한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뭐 가끔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젊은 어떤 이미지에 따릉이 서울시 공유 자전거를 또 이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어떤 이게 또 연출된 사진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의심하는 그러한 이제 시각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조선일보나 한겨레 이 두 이제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이런 사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일종의 기획된 어떤 일정이었으면 공동 취재단에서 이제 아마 취재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돌발적으로 좀 찍힌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뭐 기획된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킥보드 타고 다니고 따릉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따릉이는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네, 여러모로 이제 좋은데 다만 이제 자전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헬멧을 써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사진은 지금 헬멧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헬멧을 좀 써라 이렇게 꼬집는 이러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모습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머리도 이제 풍성하게 바람에 날리고 있고요. 당대표는
자신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앞에 3개의 당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그 정치 평론가는 지금 가장 먼저 당이 앞에 있는 과제가 홍준표 의원의 복당,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그리고 국민의당하고의 합당,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 원칙을 따져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고결정기구에서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이제 해석하면은 뭐 홍준표 대표 복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고무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다라면서 이 당단 부단 반수기란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또 좋은 말씀을 또 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현실화될 것인지 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그 비서실장하고 수석 대변인 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선을 두고 최고위에서 조금 뭐랄까요,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범수 비서실장하고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 이제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인선 사실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이 최고위에서 이제 좀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협의하거나 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 그러면 최고위는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어지게 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생각하고 이해도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위 위상에 대해서 좀 당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견제성 발언을 이제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오해가 있었다. 이 당무에 시급한 어떤 인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한 측면이 있고, 특히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제 직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위 체제에서 이제 좀 최고위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또 전직이 자신이 이제 전직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일 상기동 한 카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났다고 하잖아요. 복당 그렇습니다. 문제 논의했다고는 하던데,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원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계동에서 인기 있는 카페라고 하는 마들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약도 했다고 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수락산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를 또 지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났다고 하고, 합당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를 확인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상당히 합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이제 원칙론을 좀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합당은 나름대로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그동안의 오해를 푸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이러한 좀 줄다리기에 가까운 이러한 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흡수통합이냐 아니면은 당대당 합당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4.7 재보궐선거 앞두고서도 앞으로도 그런 밀고 당기기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앞서 이제 3개의 당 얘기 나왔었잖아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합당,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당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이 문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이제 버스 정시 출발론이죠. 그래서 그렇죠. 버스는 정류장에서 타면 되지만 네. 버스는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8월 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8월까지는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11월에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8월부터는 입당해서 당내에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일정을 정해놓고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에 통보하듯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러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이제 관계가 이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좀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가 좀 관심사였는데 그동안 이제 이 언론인 출신으로 대변인을 또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그런데 어떤 공식 메시지가 아무튼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컸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도 이제 관심이 컸고 기대도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당 문제와 관련돼서는 네. 지금 국민이 불러서 자신이 이제 나온 것이고 국민이 가라는 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보면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선택을 열려 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 그 공식 대변인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 쪽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하도 측근이 많아가지고 뭐 한 측근은 지금 뭐랄까요, 손님 한 명도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이제 시사야가 배출한 이제 시사평론가 이제 장혜찬 시사평론가가 한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버스비 낼 사람도 지금 없는데 먼저 버스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이제 손해 아니냐. 그리고 버스가 먼저 가더라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언제 그 사람한테 버스 타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 이렇게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적인 대변인 명의로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에서 이제 나온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은 이것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 개인의 입장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뭐 공식적인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게 윤 전 총장 측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이른바 돌풍의 영향일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닷새간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9.1%, 민주당은 29.2%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지지율이 오른 거고 민주당은 0.5%포인트 지지율이 이제 내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는 지금 9.9%포인트니까 이 3주 연속 오차범위 수치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른 정당들도 뭐 국민의당은 6.7%, 열린민주당 6%, 정의당 3.9%의 지지를 이제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또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탈당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편인데 예. 이것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6.3%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지하는 정당과 무관하게 이제 긍정평가 응답이 부정평가 응답을 앞섰기 때문에 이 조치 자체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의 지지율의 어떤 반등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못한 어떤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게 소폭 떨어진 것은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잘하면 다시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네. 이게 좀 여러모로 쭉 하락세인 경우 그리고 하락세의 와중에 그런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 이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그러한 지지율을 회복하기에는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일들이 막 쌓여가면 여러 가지가 쌓여가서 이 좀 퇴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오르는 어떤 그런 반등도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이거 하나를 놓고 정당 지지율이 이제 반등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고 하던데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좀 논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불공정 프레임 씌우는 것은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게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의 없는 부동산 위법 행위도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미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수조사 그리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접수 직후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서 직무를 회피한 것에 좀 비교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 직무회피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거론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반발을 진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을 권익위에서 발표를 할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협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 이런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하게 가동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영수회담의 형식과 장소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이제 좀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외에 이제 이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가동이 될지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계속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한다 말만 있었지 가동하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년 정치인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1982년생인 이동학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발언을 하는 순서였거든요. 예. 오늘은 이례적으로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발언을 하는 이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은 개혁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질 수 없다라면서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특히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지금 당의 어떤 변화나 혁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뉴스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주에 민주당이 대선기획단 출범시킬 예정이잖아요. 대선기획단 누가 이끌 것이냐, 좀 파격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대선기획단장을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동학 최고위원 이렇게 청년이 맡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동학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도 여러모로 이제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당내에서 좀 쓴소리를 해왔던 이러한 인사를 좀 대선기획단장으로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파격적인 모양새를 좀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다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인사로 이제 좀 귀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를 줄지 변화의 방향이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변화하는 모습들이 정치권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네요. 이게 서로 경쟁하는 이런 개혁 경쟁, 변화 경쟁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선기획단장을 맡길 거면 저는 이준석 대표 따라가기처럼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거면 파격적인 좀 권한을 주는 것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파격적인 권한을 차라리 주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우선해서 청년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줬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존재감을 키워 이준석 돌풍에 맞서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의 개혁 경쟁에서 질 수 없다며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당사자죠.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변화하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당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주 강력한 자극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다시 이제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환경단체 쓰레기센터 대표를 또 맡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올해 만으로 39살이에요. 예. 예, 22살에 군대 갔다 와서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가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자 나르는 일을 하다가 정치인들의 연설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가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당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쓰레기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코로나19 직전에 한 2년 반여 이제 지구 유랑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의 이제 삐그덕거리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버리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겠다 싶어서 해결에 좀 나서려고 그런 단체도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못지않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발언 순서가 조정이 되면서 청년 최고위원한테 제일 먼저 발언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순서가 안 돌아옵니까? 예, 평상시로는 당선된 득표 순으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이제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네. 보통은 당대표님, 그다음에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순위별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지명직이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지명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께 이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헛걸어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따금씩이라도 청년의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을 또 흔쾌히 대표님께서 이렇게 수긍을 해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1등 최고위원 우리 김용민 최고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또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만 그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 이따금씩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청년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여서 네, 자주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인길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받고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 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늘 저희가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요. 네. 상대를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 의식하고 행동하는 게 비춰지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 스스로도 어떻게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득점을 잃은 것들은 어떤 포인트였는지 이런 것들 좀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좀 다시 그러한 신뢰들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늘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공천개혁 발언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뭐 도입을 하겠다, 혹은 이게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겠다, 이제 이런 것은 일종의 포석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체제가 공고히 되려면 사실은 그 이준석 표 제도에 의해서 많이 등원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포석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쪽만 뭔가 혁신하는 모양새를 두고 저희들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이것을 가는 것은 일단은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저희가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은 상대를 의식하고 우리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양쪽 정당의 공천 문제에 있어서 개혁되고 조금 더 질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민의 일종의 좋은 그 편익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런 경쟁은 아주 국민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건 뭐 따라하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비판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누구라도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공천개혁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제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수석 대변인이 이미 임명했지만 아마 원외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변인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은 네. 그런 건 이제 그 이전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도 이미 이제 그런 오디션 방식으로 100% 다 모든 것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뽑았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거나 할 소지는 아니고요. 예, 저희 역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부대변인 자리가 원래 당대표 지명으로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청년 대변인 포션으로 해서 두 자리를 선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결정을 내렸고, 조만간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또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지금 당면 과제가 대선기획단 꾸리는 거잖아요. 네네. 대선기획단장에 지금 그 이동훈 최고위원께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제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안받은 바는 없고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느 분께 흘러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논의되거나 그랬던 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자인 당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 전체 대선판에서 지금 이것이 이 대선기획단이 주는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보여질 때 국민들께서 이것들을 변화와 쇄신의 어떤 이 첫걸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실제 대선판을 기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량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고려가 좀 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만약에 단장직 제안하면 수락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예. 예, 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보아도 일단은 뭐 저 혼자 힘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합적인 저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두고 저도 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기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인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이동학 최고위원을 대비시키면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흑수저 청년의 아픔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뭐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인으로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 뭐, 좀 과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당연히 뭐,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금수저, 흑수저라는 건 거의 한 10년 전쯤의 이 프레임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이제, 프레임보다는 누가 더 어떤, 국민들께 어떤 미래를 선사할 것이냐. 현재 지금 굉장히 똘똘 이렇게 꼬여 있는 현재 전국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고 소득 올리기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초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지금보다 갈등이 더 커지게 됐을 때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즉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더 먼저
대비하고 국민들의 전망을 좀 더 밝게 할 거냐. 이러한 차원에서의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뭐 오히려 사람들의 그 입가에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정치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참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론의 관심이 이준석 대표 쪽에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뭐 정치의 기존의 문법을 다 깨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6년 말에 국민들께서 대거 탄핵의 이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망하시면서 기존의 정권을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열망이 투영됐고 그 결과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탄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기대를 다 이렇게 국민들께 줬던 셈인데 그것을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만한 모습도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위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일단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게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깨져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신뢰가 깨져나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께서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는 이제 풀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한 신뢰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투영시킬 만한 인물들이 좀 배치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언행일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86그룹 용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시기가요. 사실 무슨 총선이 있다거나 뭐 이게 바로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용태론보다는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지금 전통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이 사실 이 글로벌 경제 체계가 굉장히 전환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기후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문법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빠르게 전환시켜내려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느낌들을 감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권이 그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인 가구라든지 기후 환경 분야라든지 아니면 비정형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서 현재 노조 체계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좀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을 좀 발굴해서 민주당의 아젠다로 좀 입증시키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전환의 흐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내 젊은 정치인들이 좀 소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당연합니다. 민주당의 이 강점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어떤 기존의 독재 체제에 저항했고 그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지갯빛으로 발현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이 발전을 좀 모색해왔다 그러면 민주당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는데 민주주의의 이 확대와 확장 또 깊게 만들고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용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직성을 더 넓혀내는 역할들이 저에게도 좀 부여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발한 활동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